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현대사회의 치명적인 감염병 중에 말라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화가의 그림인데요. 바로 폴 고갱의 그림입니다. 고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증권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신을 그렇게 얽매이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의 환멸을 느껴서 타히티로 떠나서 이제 타히티에 굉장히 자유롭고 또 분방한 그런 원주민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타히티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고갱은 타히티로 건너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요. 그때 고갱이 얻었던 대표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실제로 뭐 고갱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갱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었던 대표적인 그런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의 풍토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대표적인 그런 풍토병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그런 전염병 가운데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황열병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일본 뇌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전염병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말라리아도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이런 아프리카의 풍토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일수록 말라리아 환자가 더욱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보시게 되면은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 아메리카 그리고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지형적인 특성이 굉장히 덥고 그 다음에 온난한 그리고 다습한 그런 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지역들이 과거에 실제로는 유럽의 많은 그런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아니면 독일이라든가 자, 이런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자,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한다면 말라리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들은 그러한 지역들의 어떤 지리적인 기후적인 그런 어떤 자연적인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과거에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런 어떤 빈곤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인 어떤 공통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 이하 남부 지역에서 거의 92% 이상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WHO에서 이제 보고하고 있는 그런 말라리아 환자의 수는 보통 700만 명 이상이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사람들도 역시 아프리카에서 거의 90% 이상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WHO에서 직면하고 있는 말라리아를 박멸하고 퇴치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업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프리카는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모든 지역들이 유럽에 의해서 식민화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회색으로 표시된 저기 자유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지역이 실제로는 한 군데는 시에라리온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중 전부 다 사실은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프리카는 굉장히 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유럽이 마음대로 그 인종이라든가 민족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그들이 믿고 있는 여러 가지 관습들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렇게 아프리카 여러 국경이라든가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저런 것들이 1960년을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 해라고 부르는데요. 1960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유럽에서 독립을 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독립하고 나서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이 저렇게 분할했던 저런 국경선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실제로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국가로 분할되거나 실제로는 서로 다른 언어라든가 또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가로 사실은 통합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이제 과거의 아프리카가 식민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말라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바로 이제 제중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중원이 이제 오늘날 세브란스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중원을 찾았던 환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말라리아에 걸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학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말라리아에 걸렸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실은 제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었다라고 그 당시 이제 선교사였던 알렌이 보통 이제 1년 동안 제중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뭐 증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남겨놓은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학질로 인해서 제중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의료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진 게 바로 이제 기나나무라고 하는데요. 기나나무의 껍질을 우리가 보통 이제 말려가지고 쓰는 것을 키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나나무의 껍질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런 껍질을 탄산수에 타서 실제로 이제 말라리아의 치료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뒤에 보시는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예수회 같은 경우에는 1300년대, 1400년대를 거치면서 실제로는 가톨릭 내부에서 가톨릭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개혁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일종의 반동으로 나타난 일종의 하나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가 또는 이제 아시아의 많은 지역들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를 널리 전파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었는데요. 중국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 그림이 그 당시 중국에 파견됐었던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인데요.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은 그 당시 예수회에서 추구했었던 뭐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그 당시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들을 중국에 전달하고 또 그 당시 중국의 많은 과학적인 지식들을 또 유럽에 전달하는 그런 어떤 중개자적인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이런 예수회 선교사들이 키나나무의 그런 껍질을 물에 달여서 먹게 되면은 그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키니네가 바로 이렇게 생긴 약인데요. 저 보시는 화학식에서 OH라는 것을 제거한 나머지 그런 성분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키니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산업화를 위해서 더 많은 상품을 내다 팔고 더 많은 원료를 공급받기 위한 그런 해외 식민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해외 식민지로 유럽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프리카였었는데요. 실제로는 그 당시 아프리카만 하더라도 사하라 사막 이남에 굉장히 많은 풍토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풍토병 때문에 실제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지 못했었어요. 특히나 이 시기에 아프리카를 점령하는데 굉장히 많은 유럽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수에즈 운하였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쉽게 말하면은 앞으로 유라시아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리적인 유충지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프랑스하고 원래는 프랑스가 자본을 대서 이제 이집트에 이 수에즈 운하를 이제 건설을 했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데 별다른 관심이 없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만들면서 이제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공동으로 점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물류를 다른 지역으로 사실 이제 운반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들이 집중됐던 것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현대사회에서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충돌하게 되는데 그런 충돌했던 사건을 바로 이제 파쇼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파쇼다 사건이 실제로는 굉장히 큰 물리적이고 국지적인 전쟁으로 이제 한번 확대될 뻔하다가 결국 이제 가까스로 중재되면서 실제로 전쟁까지 가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아프리카 내부에 더 많은 유럽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가지기 위해서 식민지를 점유하기 위해서 점점 더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키니네와 같은 실제로 아프리카에 만연했던 그런 풍토병을 이제 소위 말하면 통제하고 그런 것들을 억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는 더욱더 많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대표적인 유행성 전염병입니다. 이런 말라리아 때문에 실제로는 산업화 이후에 더 많은 상품을 내다 팔고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런 식민지를 가지기 위한 유럽의 식민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는데요. 아프리카를 식민화시키기 위한 유럽의 계획이 이런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 때문에 상당히 불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의 선교사에 의해서 키니네가 발명되고 이런 키니네로 인해서 말라리아를 통제하게 되면서 이제는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 인한 식민화가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유럽의 열강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키니네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제의 발명으로 인해서 유행성 전염병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아프리카를 식민화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두 개의 국가를 제외하고 아프리카는 전부 유럽의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하면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일반적인 아프리카의 빈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현재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아프리카가 빈곤하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유행성 전염병을 통제하게 되면서 이런 유행성 전염병의 통제라는 것이 비단 현대의학이나 과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대륙이 더욱더 빈곤해지고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더욱더 어떤 부의 불평등이라든가 권력의 불평등이라는 것을 초래하는 그런 현상을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